김건희 관련된 특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빠요. 아우, 바빠요. 아니 근데 김건희 컨테이너를 찾았다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김건희 컨테이너만 찾았어요. 아니 컨테이너는 특검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컨테이너만 찾았어요. 아니 돈을 찾아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계속해서 돈을 찾아야 죄를 그렇죠. 밝힐 수 있다 이 그게 얘기를 핵심이죠. 그렇죠. 이명박 때부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찾겠다고는 했는데 이명박 때도 운 좋게 비자금 저수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구속으로 가는 길까지는 BBK 찾아주셨잖아요. 다스가 네. 누구 건지. 재산을 너무 많이 찾아줘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윤석열 관해서는 크고 중요한 범죄는 또 다 사라지고 특별히 김건희는 자범이 됐어요. 아니 뭐가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그렇죠. 목걸이, 브로치, 액세서리는 나왔는데 그게 사진에 나왔고 뉴스에 나왔던 그 액세서리 몇 개만 찾은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범죄 돈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쫓아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예. 통일교의 돈과 인력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갔다는 걸 알아. 예. 김건희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통일교에서 도와줬다고. 아 그럼 그 김건희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쫓고 있습니다. 돈을 쫓고 있는데 김건희의 돈을 권희로드가 제가 지금 점쟁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돈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데 김건희가 지금껏 만나던 사람들이 다 가식과 거짓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실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점쟁이 무속인들, 무당이어서 네. 그 사람들한테는 네.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네. 결혼 이 사람하고 해도 돼? 저 사람하고 해도 돼?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채용해도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 계속 물어봅니다. 네네. 심지어는 코바나 컨텐츠에 비서가 있어요. 예. 비서가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을 해. 네. 그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인성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근데 저 사람을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그런 증거는 건의로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지금 1, 2, 3, 4, 5편을 쭉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점쟁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컨테이너는 저희가 JTBC 보도를 통해 가지고는 그 들고 누가 갔다라는 CCTV에 대한 그러니까 증언만 있었는데 그걸 실물로 찾아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찾아냈죠. 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자, 네, 제보를 받고 가신 거예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네. 볼까요? 올라가 보면 윤석열이 탄핵되고도 버티죠. 관저에서 계속 버티죠. 결국 그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재판받았잖아요. 관저에서 버팁니다. 예. 버티고 그때 예. 관저에서 버티고 있었을 때 수상한 짐이 그쵸. 빠져나갑니다. 그때 막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CCTV 잡혔다. 자, CCTV에 그냥 짐들이 나간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런 짐은 아니었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 이게 수사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체포 방해를 할 때 당시 관저에서 관저에서 할 때 그때 어떤 차가 들어와서 그 관저에서 나간 차가 사죠.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양평으로 갑니다. 예. 경기도 양평에 한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에 잠자입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 제작진이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캡처 화면 있는데 저기가 이삿짐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 좀 약간 뭔가 폐허가 된 곳인데. 지금 그 이삿짐 센터가 이사 갔어요. 이사 가고 폐허가 된 이삿짐 센터를 제가 간 거죠. 아니 근데 저렇게 컨테이너만 놔두고 가요? 컨테이너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컨테이너는 들고 가기도 해요. 근데 왜 놔두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근데 저기서 이삿짐이 다시 갑니다. 사라집니다. 이삿짐이 안에 있는 짐만 짐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저기까지는 검찰 특검에서도 저기까지는 쫓았어요. 그래요? 네, 저기까지 쫓았어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있어서 제가 거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야. 돈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현장에 가면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주진우 기자 저 컨테이너 비어 있는 거 하나? 두 개? 몇 개예요?
컨테이너는 하나고 네, 뭘 좀 발견하신 게 있어요? 이삿짐센터가 다 이사가고 폐허가 됐어요. 어.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었고 근데 저는 수사의 흔적과 예. 다른 기록들을 다 확인해서 쫓아가고 있죠. 근데 왜 양평이에요? 양평의 이삿짐센터? 양평이 이삿짐센터인데 양평에 창고도 많고 그리고 양평이 저 김건희 최은순의 예.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이삿짐센터로 가는 그 이삿짐센터 그곳을 택한 이유는 김건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그 업체가 좀 동원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나가고 나서 김건희 쪽에서는 따로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을 다시 또 베이스로 해가지고 쫓아다닌다고 하셨으니까. 쫓아다니겠습니다. 네. 이제 돈 관련된 문제들을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시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안 하고요. 뒤에서는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계속 네. 탐사 보도하니까 그게 불편하긴 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의로드도 이제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건희 씨를 뒤에서 움직였던 하나의 지금 그룹으로서 무속인들을 보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제가 한 10여 명까지는 만났고요. 10여 명까지는 만났고 김건희 윤석열이 의존하던 무속인들이 한 20명가량 15명에서 그렇게 20명가량 많아요? 있었다는 20명이나 의지해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또 그것도 영빨이라고 하는데 예. 영빨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빨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센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그리고 연애를 잘 보는 사람. 그리고 각자 장기가 달라서 사업을 잘 보는 사람, 그리고 가족 관계, 화목 같은 거 잘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하니까 20명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찝어주죠. 그래서 결국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12월 3일 왜 그날이었는지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예. 정치적 판단을 했을 때 12월 3일 목요일은 최악의 날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이제 비상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조금만 안다면 그날을 잡을 수가 없는데 12월 3일이 원숭이띠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굉장히 가지고 놀기 좋다. 네? 그런 날이어서 잡아줬을 거라는. 근데 이건 취재입니다. 이건 다 추정인데. 네네네. 김건희 무속인들이 12월 3일을 잡아준 무속인이 분명히 있다. 김건희는 무조건 모든 날짜를 나를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나를 받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아니 김건희는 유경옥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족 같은 사람이 지금도 옥바라지 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옥바라지 하고 있어요? 옥바라지 하는 동물들 돌봐주고. 정지원과 유경옥이 하는데 정지원이 가장 많이 가고요. 그 면회를 가고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밥 해주는 이모하고 이렇게 또 유경옥이 있는데 유경옥이 대장짓을 해가지고 눈꼴 사납다는 얘기를 또 지네들끼리는 해요. 그 김건희 측근 그룹 안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 아니 좀 있죠. 그런 게. 있죠. 더 얘기하면 안 돼. 더 얘기하면 나오면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에 대해서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고. 네네네. 너무 다 오픈하면 취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종합특검의 과제인데 이런 게 종합특검 수사 도통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도 발견할 정도면 종합특검은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특검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나는 생각을 할 때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 2, 3 내란 비상계엄을 누가 왜 선포했을까?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몰랐을까? 김태효, 정진석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게요.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몰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 발표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전 국민이 아니 윤석열은 모든 결정을 김건희한테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걸 안 했다고 몰랐다고 이 얘기에서 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은 어느 정도의 국정농단을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으로 가는 길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종합특검에서 그러면 지금 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조태용 그리고 홍장원 등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입건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보도가 나왔죠. 김태호는 오늘 이틀째 불려갔습니다. 아, 김태호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내란 특검에는 불려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려가서 지금 조사받는 혐의가 내란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내란 때 뭘 했는지가 아니라 내란 이후에 보고서를 써가지고 외국 공간에 계엄을 찬양하고 이렇게 맞아요, 미화하는 맞아요. 그런 그 문건을 보낸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내란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본질에 더 가닿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같이 했는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소까지는 갈 것 같은데 기소까지 가더라도 이 부분으로만 기소한다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주면 1차 시한이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 시한이 끝나는 거면 일단 수사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2달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쓰고 이제 기소하고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국정원 관련돼서는 그나마 수사가 좀 된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란 특검에서 국정원에서 역할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2차 종합특검에서? 2차 종합특검에서. 그래서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돼요? 네, 하고 있어요. 그 수사권이 있고 도와주는 거니까. 파견돼서? 네. 다른데 안 나온 내용인데, 제가 파견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은 조금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는데 다른 부분 가야 됩니다. 특별히 내란에 관여한 검사들, 내란에 관여한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잡아야 되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검사 부분, 검사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의 디올백 그리고 주가 조작 수사를 아예 안 하고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재훈 부장과 김민구 부부장이 근데 참고인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방패를 그 특검의 수사가 거의 뚫지 못했어.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울었던 검사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있다는 연수가 있는 분인가요? 네네. 네,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나요? 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지금 중요한 종합특검의 하나의 이제 그 혈이 뚫릴 수 있는 수사에 그렇습니다. 수사 인물이 들어온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 검사가 결론을 내놓고 네네. 수사를 조작했다. 수사 내용을 아예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특검도 기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꼬이네요. 이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특검법이 약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공소 유지를 자기 검사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몰랐지? 주진우 기자가 제일 전문가신데 앞으로 계속 좀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마약을 김건희가 들여왔고 동생하고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열린검TV가 쭉 의혹 제기했던 이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마약은 김건희가 들여왔다고 동생하고 앞으로 다 까발려지. 그거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덮으려고. 그래서 징계 맞았잖아. 그거 잡는 사람, 잡은 사람을 백설용이라고 뭐라고 징계당했다고. 마약범을 잡았는데 징계당하는 게 있어?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승진시켜도 모자라는데 징계당했다니까. 앞으로 드러날 거니까. 다 알고 계시네. 백효령 경장님이 승진돼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자천당한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니까. 마약인데 그리고 뭐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1kg씩 메고 온 건데 그거를 그냥 세관 직원들이 가세요 해가지고 보내줬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까지 개입했다라는 그건 이미 팩트로 나온 사실이고 도대체 왜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김건희 위주로 돌아갔던 정권이고 김건희가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지?
근데 대부분 마약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고 그 말레이시아에 또 김건희 남동생이 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럼 결국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김건희 남동생이 마약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다라고 하면 혹시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셨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뭐 그래 뭐 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러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셨겠어요. 그런 백경정님이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대급 마약 밀수 사건이죠.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운반 판매한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필로폰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공항인 인천공항 세관이 대규모 마약 밀수에 뚫린 초유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밀수 과정에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팀은 상부의 압박에 시달렸고 수사팀장이던 백혜룡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김건희 씨, 심우정 현 검찰총장까지 직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희대의 마약 수사 외압 사건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경정이 지난해 7월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용히 있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이 외압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10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경정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입니다.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3년 2월 27일 관할지검도 아닌 중앙지검에서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조직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총 3명을 검거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조직원들이 여러 차례 국내에 침입해서 밀반입을 했다는 사실을 출입국 자료와 부두목의 수첩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작성한 공범 12명을 추려낸 우범자 동향 보고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냅니다. 피의자들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을 하는데 그대로 덮었어요. 자백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나중에 별도의 경로로 시작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2023년 7월 말 필로폰 투약죄를 검거해 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경정 수사팀이 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자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서울 남부지검 마약 담당 검사들이 갑자기 인사조처됩니다. 당시 수사를 같이 했던 남부지검 형사 6부 특수부에서는 존경한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 세관 내용이 알려지니까 갑자기 저희와 호흡을 맞춰서 도와줬던 형사 6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려요. 2차장 검사, 특수부 부장검사, 그다음에 마약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인사조치해버려요. 갑자기. 한 달 만에. 9월 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인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 인사를 누가 합니까? 최소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그 근거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담당했던 마약 사무 자체를 1차장 산하로 형사 3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검찰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한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월 26일 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죠. 계좌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부지검 차원에서 영장을 반려하는 거예요. 반려함으로써 시간이 확보되죠. 세관 피의자들은 그 사이에 수차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휴대폰을 3차례나 바꿨어요.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CCTV를 확보를 했는데 이미 보존 기간이 도과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백경정은 검찰의 최초 수사 축소 그리고 경찰 수사 방해 때 이미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특화된 마약 검사, 마약 수사관들이 이 간단한 수사를 진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들이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통과해서 입국을 했는데 어디로 입국을 했을까?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약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던 검찰은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심우정 검찰총장도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입수된 마약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관세청 직원들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사건인데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덮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장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적극 공개하고 대대적 수사를 펴도 모자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축소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 윗선에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역행하는 일을 대통령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외압 초기부터 대통령실이 거론됐습니다.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압력을 넣었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이후 대통령실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됐던 언론 브리핑은 10월 10일에야 열렸는데 이를 앞둔 10월 5일 이번에는 지휘 개통도 아닌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의 압박성 전화가 왔습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조병로 경무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경정특채로 경찰로 옮긴 인물입니다. 관세청 쪽에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관세청의 부탁만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수사 개입에 나설 경찰 공무원이 있을까요? 관세청 역시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무마로비를 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마약 밀수에 연루된 직원이 있다면 관세청은 당연히 그 직원들을 쳐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되레 조직적 무마로비에 나섰습니다. 뒷배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조병로 경무관의 인적 연결고리입니다. 조 경무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면서 동시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VIP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지난해 공개됐는데 여기에 조병로 경무관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놈도 연락이 와가지고 또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그게 누구였죠?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조병로 경무관은 실제 승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종호 전 대표와 친분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그리고 마약 수사 외압, 이 3개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음습한 커넥션이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